9월 1일 금요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기 시사인 선임기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SBS 원일이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다룰 소식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식 투자 수익 논란, 그리고 특정 정당 또 특정 정치인을 후원했다. 이런 강한 정치적 소신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죠. 자진 사퇴 예상됐던 일일까요? 아니면 전격적일까요? 예상됐었죠. 일단 그 이슈가 두 가지였습니까? 첫 번째는 정치 편향이고 두 번째는 주식 대박 이슈인데, 정치 편향 문제는 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였으니까 뭐 어찌됐든 정치 편향 문제 때문에 지금 자진 사퇴한 건 아닌데, 주식 대박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지금 그 금감원과 금감위에다가 진정서를 제출을 했는데, 금감원 조사보다는 금감위 조사가 아마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강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돼서 검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도 될 수 있고, 야당에서는 이유정 후보자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금 연계해서 지금 이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벽을 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가 본인한테도 굉장히 부담됐을 거고 청와대도 부담됐을 것이고, 본인은 불법적인 일은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높아진 도덕적 기준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예, 높은 도덕성 지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과를 드린다. 저의 사퇴로 헌법재판소의 다양화가 중단돼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본인의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청와대도 반응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 결정한 데 대해서 안타깝지만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뭐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계속 됐었다면 이 부분은 아마 청와대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검증 과정에서 이 주식 투자 문제가 제기가 됐고, 주식 투자 문제도 단순하게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은 상관이 없을 텐데, 이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이 그 상장될 정보를 미리 알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시점상, 정황상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이 나중에는 가짜 파문이 있어서 또 그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일반 피해자들은 뭐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런 게 다 드러난 마당에 이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아마도 지금 뭐 금융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금융위 조사를 하게 될 거고, 왜냐하면 오신환 의원이 그쪽에다 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오면은 하겠다, 의뢰가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그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청와대에서 당연히. 예. 이 부분이 됐을 때 문제가 될지 아닐지 부분을. 그래서 아마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진 사퇴. 그런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말이죠, 인사검증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검증 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상식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만 봐도 그러니까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가 기본 자료 중에 하나니까, 봤을 때 주식이 비중이 90%가 넘어요, 재산에서. 근데 그럼 그 주식이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게 형성이 됐는지, 재산으로 형성이 됐는지, 그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가짜 백수 사건이 있었던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잖아요.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건 청와대에서 검증했어야죠. 예. 소홀히 한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김우석 부소장은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 소식 듣고 SNS에 글도 올리셨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것도 제 거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쭉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건 뭐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애교 수준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사태가 됐다. 예. 그러면서
정치 편향은 이미 지나간 문제고 이런 그 5대 원칙까지도 무력 애교로 할 정도로 지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 편향은 편이 있으니까 그 다수의 편이 속해 있으면 그냥 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피해자들이 엄연히 있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당연히 검증돼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했을까? 금감이나 금융위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과거의 정부에 있어서 있었던 이 검증의 실패는 대부분 탑다운 방식 때문에 그래요. 권력자가 이 사람 한번 검토해봐. 그런데 검증하는 사람들은 권력자가 딱 보면은 확실하게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검증을 그렇게 심하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잡음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와대의 권위주의 문화가 신권위주의 문화가 다시 생기면서 뭔가 꼬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본질적으로 한번 쭉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제는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전 후보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들을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이유정 전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앞서서 오신환 의원께서 의사진행 후보자가 임명된다면은 헌재 정책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한 5, 6회 정도 주로 진보진 진영의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서 지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좀 잘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대선 직전 민주당 인재 영입위에서 발표한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거. 네. 이것도 몰랐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이런 얘기를 못 들었고 민주당에서 연락이 오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서 전혀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선 끝난 게 불과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내 권한인데 누가 뭐라고 해. 무슨 시비야.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든 말든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맨날 말로만 화합하고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숨 좀 쉬고 삽시다. 숨 좀. 예? 아까 보니까 우리 후보자 기고문에 아주 좋은 글들 많이 썼던데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바로 제 심정이라고 마지막 총평을 하겠습니다. 좀 지난 사안이긴 하지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저것도 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말 자체는 이제 이유정 후보자가 한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망명이라도 떠나고 싶다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분명히 드러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편향성 문제 같았으면 청와대가 지금 밀고 나갔을 겁니다. 그럼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게 아니라 이 건은 청와대가 이유정 카드를 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의 문제를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주식 투자 부분에서 돈을 1년 6개월 동안에 10억 이상 벌었다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버는 과정이라는 거는 전문가 몇 명한테만 전화해보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정 버핏은 신의 경지, 귀신의 경지에 달하는 주식 투자 성공 사례로 지금 아마 자리매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미상작 주식이란 말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다 컨설팅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연결돼 있는 주식들을 샀다 파는데 저가에 매수하고 급등한 다음에 팔고 그리고 나면은 그 주가는 폭락하는 전형적인 작전 세력들의 이 행태다라는 이 야당 의혹들의 그 주장이 허무맹랑한 소리가 지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융위에서 지금 자본시장 조사단에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건데 금감위와 달리 이건 압수수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전문가들이나 이제 이 금융위 쪽에다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면은 본인의 주장과 달리 불법이나 탈법 정도가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군요. 이 지금 미상장 주식을 사고 파는 이 상황에 있어서의 불법적 행위가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려면은 사고 판 양자 쪽에서 둘 중에 한 명은 양심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의혹 제기가 돼서 조사에 들어가서 이것이 드러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검찰 조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청와대가 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유정 카드는 청와대가 버린 것으로 봐야지 자진 사퇴로 보는 것보다는 버렸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그 내막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투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넉 달이 다 돼가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기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명을 임명을 했는데 자진 사퇴하거나 중도 낙마한 사례들이 좀 있죠? 이번이 다섯 번째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얘기 나눌 박성진 후보자까지 하면 이제 6번째 되는 건데. 박성진 후보자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네, 좀 6번째 이제 후보자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낙마자만 놓고 보면 일단 김기정 안보 2차장이 있었고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본부장까지 해서 지금 4명이 공교롭게도 정의당 데스노트에 다 나왔던 인물들이죠. 정의당에서 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 형태로 지금 결국 낙마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제 명수는 5명이고, 이거 얼마나 더 될지. 생각보다 하여튼 이 조각 문제가 그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시련입니다. 네. 결국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이유정 재판관, 그러니까 전 후보자의 경우는 이 사법 일종의 야당이 얘기하는 사법 3종 세트, 그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하고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 인사청문 처리 이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김희수 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70일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원래 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정세균 의장의 경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권상정에 이제 이 분위기까지 잡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상정이 됐다가 처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유정 카드를 일단은 포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야당에도 시그널을 보내는 그런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준 표결이 부결될까 우려돼서 아예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청와대 이쪽의 정치력에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협상을 통해서 또 인사청문회 다 거쳤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야 합의로 표결은 합시다까지 끌어냈는데 막상 표결하려고 보니까는 이거 자칫하면 부결되겠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선명 야당을 주장하면서 지금 약간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안철수 대표 전에는 그래도 약간 그 대화가 되는 그런 상대라고 봤는데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워낙에 선명하게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 상품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상품이 좋아야지 그 다음에도 협상이 가능하고 홍보도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지금은 상품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눈높이에 모자란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야의 문제 하기 전에, 협치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할 일을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인 것 같고, 이게, 이유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헌법재판소 소장이 또 표결을 가고,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 성의를 보이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했고요. 이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야당에서는 자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이 말로 자진 사퇴할 뜻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박성진 후보자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할 일들이 제가 나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랑 생각이 달라도 장관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어제 있었어요. 24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본인의 해명으로는 달라진 게 좀 없네요. 지금 저 문제도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 박성진 카드는 걷어들이지가 않은 겁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지금 이례적으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오늘 토론까지 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과학자 출신의 중소기업 부를 새로 만들어서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과학자란 말이에요.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포항공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평생을 포항에서 교수만 했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웬 역사관과 이 종교 신앙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가 됐는지 청와대에서 토론을 할 정도로 지금 느닷없는 걸림돌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뉴라이트라는 거 들어는 봤는데 나 자세히 모른다라는 거고 지금 창조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과학자로서 진화론을 존중하지만 창조 신앙을 믿는다라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을 지금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청와대도 좀 적지 않이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 문제, 장관이라는 사람을 뽑는데 이념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념과 정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없는 사람이 과연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가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여권인 진보 진영의 여권에서 아니 우리 쪽 사람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데 그게 장고 끝에 고른 게 결국은 뉴라이트 사관,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아서 지금 장관을 시킨다는 거냐. 이 목소리 이거 지금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강하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이 걸림돌을 지금 넘어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라는 보장이 현재로선 잘 보장하기가 어렵네요. 박성진 후보자가 어제 기자간담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건국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런 이념적인 활동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명백하게 지금 보고서에 그 내용을 썼잖아요. 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어제 얘기로는 제가 그 건국절과 이 정부 수립이 다른 거를 몰랐다. 이제 일종의 저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쪽을 모면하려고 지금 완전히 바보 코스프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자리가 물론 과학자 또는 중소기업의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는 자리긴 하나 정무직이거든요, 장관은.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우리 부서 일만 하겠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해명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침에 현안 점검회의 해서 일단 이 부분이 생활 보수에 관한 문제고 저는 이 생활 보수라는 얘기도 처음 들으면서 이걸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썼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던데 생활 보수의 문제이고 아마도 그거 같아요. 정치적 정책적으로 이 보수의 부분을 자기 이념적 부분을 아마 넣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해서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생활 보수라는 표현을 쓰고 인사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안이한 판단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당 안에서부터 지금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이국, 포항공대 2기국, 박태준 전 총리, 포항제철 설립자를 종용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청와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자유한국당이 이상하게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이 반응 짤막한 논평이 전부거든요. 자유한국당 태도는 또 왜 그런지.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까리한 부분이 있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야 안철수 후보하고 이미지가 겹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있으니까 뭐 과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 문제를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뭐 다른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인사 검증 부분은 청문회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큰 하자가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종교의 자유 부분은 이게 헌법적 가치예요. 창조를 믿으면서 과학자로 활동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의 자유 부분이고 역사관 문제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보장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기도 좀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통치 철학하고 안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반대하기는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 때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는 업무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해가지고 꼬투리 잡아보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본질적으로 처음 문제되게 돼 정치적인 편향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문제가 안 되니까 업무 장악 능력이나 전문성 그리고 현장 경험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업무와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문제를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세게 얘기하지만 인사청문회까지는 계속 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고 여당과 달리 다른 측면에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에서 1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열흘 뒤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그 열흘 동안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질지 어떨지 이 부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의 목소리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소벤처기업부의 4차원 인사가 웬 말입니까? 박성진 후보자 해명을 보면서 4차원의 정신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로 혁신 생태계를 농단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창조론 경제로 갈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정자 인사를 강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엽기적인 일입니다. 박사모 수준의 인사입니다. 박 후보자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박사모와 연립정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사모가 문정부 인사에 박수 칠 날도 오고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박 후보자는 나라에 공헌할 분이 있다면서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국민들이 박 후보자를 불신하는 마당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뿐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말이 상당히 수위가 높네요. 네, 수위가 높고 또 자기 또 전문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자신감이 좀 배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을 지금 싸잡아서 지금 한쪽으로 그냥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로 지금 박성진 후보자를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차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건데 차라리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박성진 후보자가 역사관 문제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나의 소신이다. 소신을 그렇게 보고서에다 적었을 뿐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가 나의 과학자로서의 능력과 나의 역량을 평가해서 직무를 맡겨준다면 나의 소신과 다르지만 내 가치 철학과 다르지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앞뒤에 일목요연한 일관성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렇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역사를 잘 모르고요. 저는 이렇게 했지만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걸 썼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정체성이 뭔가, 정체가 뭔가, 과연 저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없는가의 문제가 여권 내부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적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성진 후보자는 청와대 바람대로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열흘 동안에 결국은 낙마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또 다른 사안들이 나오면 이를테면 뭐 병역 특례 의혹 뭐 이런 것도 오늘 나오고 있던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 다른 검증의 요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만 갖고라면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은 공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다른 게 안 나오면 아마 진행을 할 거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나오면은 뭐 그거는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보니까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애매한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오늘 그 보수 언론을 보면 제가 보면서 제목이 참 희한하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본 죄 이렇게 제목을 단 기사도 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썼죠. 예, 그렇더라고요. 또 동아일보는 기사를 보면 중소기업계에서 혹시 낙마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라고 또 그런 저기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현안들이 많은데 자꾸 낙마하면은 우리 거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은 보호하는 듯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게 확실히 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이 후보자의 이 보호하고 또 비판하는 그 경향들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보게. 또 재미있는 거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진보적인 논조를 띠고 있다는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 점을 또 분명히 또 지적을 했고 그렇죠.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인사 시스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번 과학기술계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문미호 과학기술보좌관 얘기가 이름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쪽에 대해서 지금 그림자가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정인에 가까운 사람만 지금 이렇게 첨거가 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내부에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기 선임 기자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사안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신 거고요. 청와대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지금 것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라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하는지를 더 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하고 있는 방향이 일단 인사하고 그다음에 검증 나오고 인사청문회 하고 그러면은 논란이 됐을 때 본인한테 꼭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여론을 보고 더 갈 수 없으면 자진 사퇴가 가고 그러지 않으면은 강행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떻게 방어하느냐까지는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아마 여론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죠. 김무석 부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청문회 전에 낙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경우예요. 과거의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낙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중간에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에서는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정치적 묘수가 하나 깔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항마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경력이나 전공 부분들도 많이 겹치지만 중도를 지향하는 안철수 대표의 상당 부분을 또 이렇게 이념적으로도 희석시킬 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도 또는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많이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문회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 집권당인 민주당의 판단, 이 부분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강도 높게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왜 국민의당 후보가 패배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한 대선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평가 보고서에 안철수 전 후보의 연약한 지지층,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부재, 준비되지 않은 홍보 전략과 캠프와 당 선대위 간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이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 대중성, 선대위 컨트롤타워 역량 부족, TV 토론 컨셉 설정 실패와 더불어 지나치게 늦어진 주요 공약 결정, 선대위 책임위원들의 경험 부족, 효과적인 지역 공약 선정이 되지 못한 점과 함께 정치 경험이 전무한 특정인에게 모든 홍보를 맡긴 점, 소수에 의한 캠프 운영으로 선거운동의 비효율성을 자초한 점 등 후보, 선대위 각 조직별, 분야별로 적나라한 분석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예, 송금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이 대선 평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후보의 모호한 중도성과 대중성을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모호한 대중성과 중도성. 대선 기간 내내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도대체 정치적 그 정체성이 뭐냐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했네요. 한마디로 보면 후보 따로 당 따로 놀다가 지금 따로따로 엇박자 가다가 결국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되는 일도 없었고 안 되는 일도 없었고 후보 따로 당 따로 놀다가 이렇게 됐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경험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가장 중요한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를 지금 경험이 없는 특정인한테 맡겼다는데 그 특정인이 뭐에 대해서는 지금 명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예. 결국은 뭔가 하여튼 이 홍보분, 이 대선 홍보에 있어서의 전략적 부재가 어떤 특정인한테 당해서 지금 정치적 이 타겟팅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당 인사들은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홍보 전문가를 좀 소개해달라, 정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소개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런 인물을 알게 되면 소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널리 알리면서 홍보 전문가를 좀 찾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선에서 홍보에 뼈아픈 그 실책이 있었다라는 거를 자인하는 셈이긴 한데, 그러나 여기를 보면 나온 걸 보면 일단 후보에 문제 있었다는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도 전략이 부재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박지원 선대위원장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전체 조직이 잘 못 움직였다는 것도 얘기하고, 홍보도 얘기하고, 모든 부분이 어쨌든 잘 안 돼서 했으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다시 세워보자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일 뼈아프게 들을 사람은 안철수 대표겠죠.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해놓고 다시 지금 대표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대표가 돼서 지금 지지율 7%인 당, 오늘자 갤럽으로 보면 7%거든요. 7%인 당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겠죠. 예, 김우석 부소장은
국민의당의 대선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매번 선거 끝나고 나면 이런 보고서 내놨습니까? 근데 백서를 내도 그때는 면피용으로 많이 내죠. 보통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신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지금 굉장히 좀 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 극중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대선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극중주의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대선 이후에 요번에 대표 경선 출마 선언하면서 극중주의를 내세웠죠. 대선 때는 이제 보통 제3의 길을 그렇죠.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다 모호한데 극도로 모호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극중을 극도로 모호한 길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 자체는 홍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은 후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환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열거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역시 후보가 중요하다라는 걸 반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발표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인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걸 반성을 하고 교훈을 삼아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표 자체는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희망을 보여줬을 때 현재가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 체계가 튼튼하려고 하면은 이런 걸 교훈 삼아서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으면은 그나마 지방선거 때까지 버티는 거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것들이 결론을 날 텐데 어찌됐든 이런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보면 말이죠. 텔레비전 토론 콘셉트 설정 실패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시는 게 안철수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텔레비전 토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했을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잘 못 알아들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부분도 이번 대선 패배의 한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등의 개혁을 위해서 맨 먼저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저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대선 전 텔레비전 토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도 국민의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가 대선이 끝나고 110일 만에 국민의당 대표로 복귀를 했죠. 그보다 빨리 정확하게 2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55일 만에 대선 후보에서 패배한 대선 후보에서 대표가 된 정치인이 한 명 더 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호남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홀대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얘기 호남 가서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홍준표 대표의 어제 아침 회의 그리고 호남 방문에서 했던 얘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호남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푸대접받고 홀대를 받아야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남에 가서는 호남 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들어서 이젠 우리를 더 핍박하거나 홀대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DJ 노무현 대통령이 5.18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신한국당 당시에 YS가 전부 해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좀 핍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 호소를 하고 올 생각입니다. 80년 5월부터 81년 6월까지 부안 읍내에서 부안 군민으로 살았습니다. 처갓동네 여기 왔습니다. 미소집을 지상령에 아주 오늘 날짜를 정했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를 부안군에서 유치를 했죠. 유치를 해서 앞으로 부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고 많이 변하고 많이 발전했고 또 부안군이 3년이 출세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김포 청년이 정말 출세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하면 정부 예산을 야당의 역할은 깎는 게 역할입니다. 부안군이 필요한 예산은 요청하는 거는 냈고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야기해서 받아주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논리가 좀 수긍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까? 광주민주화운동 책임자들 처벌하고 처단한 것은 YS, 네. 자유한국당의 전신 신한국당에서 했다. 네. 어떻습니까? 수긍되세요? 어쨌든 그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는 기억납니다. 네.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죠. DJ 전에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5.18 문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었다는 거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5.18 문제를 해결한 건 DJ나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YS 정부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홍준표 대표만이 할 수 있는 논리인 것이고, 호남이 보수 정당인 한국당을 핍박했다. 호남이 어떤 특정 정당을 핍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홍준표 대표 아니면 하기 어려운 논리인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표현 방식만큼은 역시 또 홍준표식 그 표현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또 지금 저 부안에 간 거는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호남에서 적극적인 구애, 호남 민심 구애를 해서 그 지방선거 앞두고 호남에다 좀 공을 들이겠다, 좀 이런 뜻인 것 같기는 한데, 호남이 자유한국당을 핍박했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에 대해서 호남에서는 정작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또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여기서는 김우석 부소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 잘 아시니까. 근데 호남을 정말 성심을 갖고 우리 호남의 지지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는 일정 정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홍준표 대표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정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 국민의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당 입장에서는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딘가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적진을 좀 교란하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정현 대표가 예산을 호남에서 유일한 보수당의 의원이었으니까 예산을 폭탄 떨어뜨리듯이 떨어뜨려가지고 적어도 이 지역만은 여러분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표의 선택과 집중, 알박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전략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얘기도 있었어요. YS의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정 정도 논리는 있어요. 어차피 5.18 조사를 한 첫 번째가 YS였고 DJ 정권 때는 특별한 조사가 없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YS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군사정부와
선을 걷는 전략, 그리고 YS의 계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 박근혜 정부와의 일정 정도 경계를 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쪽하고 다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선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역시 처음에 포석을 두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선거가 임박해지면 명확하게 전략들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인의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과연 그 얘기에 공감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이수기 선임기자께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혁신위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긴 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 인사들에 대한 처리, 이건 또 어떻게 전개될지. 홍준표 대표는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대선 때는 그 출당 얘기하는 거는 죽은 사체 등에 칼 꽂는 거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야권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특히 보수 정당 통합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추석 전에 일단 추석 민심을 앞두고 추석 전에 뭔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출당시켜서 난 자진 탈당은 안 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친박 진영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리를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도 별로 이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냥 그 교착 상태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친박 인사들의 처리 문제는 그렇고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네. 댓글 사건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SBS 8시 뉴스에서 계속해서 당시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군 사이버 심리전단에서도 댓글 작성했고 국정원에서 활동비 줬다, 이런 내용들이 폭로가 됐어요. 양심선언.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당 내부에서는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반응 어떻습니까? 불쾌하지만 아무 반응 나오고 있지 않죠. 반응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어제 오늘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국방부에서 진상조사, SBS 보도했던 그런 양심선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진실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하겠다는 것이고, 당에서는 또 그 국방부의 반응을 또 받아서 그런 진실끼리 규명이 된다면 이명박 대통령까지 세워야 된다.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세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마지막 할 끝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 매우 불쾌한다라는 후문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 고리를 찾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당 내에서 적폐청산 TF 활동하고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또 별도의 적폐청산 TF가 활동하면서 그 결과물 나오면은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SBS의 군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작성과 관련해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8시 뉴스의 단독 보도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 분과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